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주말도 매우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한편 월요일은 오늘도 주요 인선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영화 YTN 개관 해설위원,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오전에 긴박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면서 청와대가 분주하게 또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먼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권리라 생각하고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 생각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05시 27분에 미사일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05시 49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초 상황을 파악한 후에 NSC 상임위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06시 08분에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뒤에 청와대 대응 상황을 분 단위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 정권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뭐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차별화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들에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대비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자신의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예.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공개했다고 보여지고요. 더 네.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 안보에 대한 불안정성, 이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했고 대처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하지만은 대통령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 이런 안보에 대한 불안정성을 좀 희석시켜주고 국민들을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나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뭐 정치적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현실적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정치적 이유라 그러면은 안보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안보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기에 더 나아가 있을 수 없다. 네. 이런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현실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인선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사실 컨트롤 타워는 김관진 실장이 갖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실장을 배제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더군다나 이제 국가위기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시설입니다. 향후 반경 360km 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체크 시스템이 있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질적 통수, 실질적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관진 실장에게 안보에 대한 부분을 직접 보고하라.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절한 조치, 뭐 그런 상황에 맞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어제 NSC 상임위원회,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는 9명의 그 상임위원 참석자 가운데 회의 참석자 가운데 5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네. 임명됐던 인사들이에요. 안보실장도 지금 새롭게 인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들과 동거하는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안보실장은 빠르면 이번 주 초에 발표한다고 청와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국정원장도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실제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이상희 부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럴 때는
기존 정부에서 일했던 요직에 있던 사람들과 하는 건 당연한데요. 네. 뭐 그런 보관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래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총리가 취임하고 제청을 해야 가능한 문제지만 한 기름 2달까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관 중심 체계 뭐 이런 것도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정부에 있는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방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무총리를 내정하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까지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 그러면은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일찍 내정을 했단 말이죠. 이 국무조정실장을 일찌감치 내정했다는 것은 차관 체제로 실무적 임무 국정을 끌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만일의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직 전 정부의 강요들과 같이 이제 안보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좋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가지고 오는 대탕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협치라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안보에 대한 부분은 중차대하고 정책적 노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 이 시간적인 제한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네. 북한이 어제 뭐 도발을 하면서 지금 안보실장 인선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인사가 있습니까? 한 2사람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4개국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성남, 황기철까지 문정인, 정의영 이 두 분이 지금 유력하게 떠오른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예,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정상회담 때 같이 수행을 했었죠.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의 그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론이라고 그래서요.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적 역할을 한국이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상당히 대등하게 보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글을 보면 중국 측의 영향력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의용 전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부 관료 출신이죠. 그래서 외교안보연구원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FTA 체결 때 관여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외교 쪽의 라인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현재 그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4개국 정상과 전화를 했을 때 이 그렇죠. 정의용 전 대사가 거기 배석했다고 예. 윤영찬 수석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의용 그 전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공사로도 근무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문정인 교수하고는 조금 미국 측 비교한다 그러면 미국 측에 좀 더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지금의 동아시아 문제를 푸는데 그런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제 안보라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안보 실장에 대한 자리는 그만큼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예. 있겠죠. 우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안보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이런 출신들은 대부분이 군에서 다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북 정책이라든가 안보에 있어서 좀 더 경색되는 국면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해서 봤을 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 안보실장에 대한 중책을 외교 쪽 출신을 줄 것이냐 아니면 군의 출신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제재 국면보다도 대화 국면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동북아 정세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외교적인 부분들은 먼저 풀어내야만이 대북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유화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기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군 출신보다는 외교관 출신 쪽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보실장은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 또 국정원의 해외 부문까지도 사실상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외국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꼭 군 출신만 쓰지는 않아요. 뭐 여성이 하는 경우도 프랑스에서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정권에 있어서의 정통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안보실장이 누가 되는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보실에는 그 과거에 이제 외교 수석 자리가 이제 없어지면서 네. 안보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능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군 인사가 이제 안보실장에 기용될 것인가 아니면 외교 쪽에 인사가 임명될 것인가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향이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안보하고 외교, 통일, 특히 국정원의 어떤 역할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과연 그러면 남북 대화를 우선시하면서 미국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또 중국과의 압박 문제가 압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번에 이해찬 의원이 특사로 가는데요. 네. 이런 부분과 아니면 이제 기존의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 하에서 신뢰를 확보한 속에서 대북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현실적이냐. 이러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외교적 접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안보실장으로 택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그리고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글쎄 이제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해서 이제 대북 정책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대화도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했어요. 네, 어제 뭐 두 가지 메시지를 명백하게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용납하지 않겠다. 그다음 국제사회의 공조를 철저히 해나가겠다. 이 두 예. 가지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선 태도 변화 후 대화라는 그런 원칙을 완전하게 그 몹쓸 박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공약했던 무조건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이 제재보다는 대화를 하는 유아치급도 뭐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북한이 취임 초기에 저렇게 도발을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북 정책 노선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를 줄 수 있고 또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조건 대북 제재보다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만큼 마찰이 예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유화적으로 나가도 사실상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강경 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정책적 노선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미국의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노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금강산 관광의 재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유엔의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그 4강의 특사 이 파견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전초적 성격으로 이래 특사를 파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드의 문제, FTA에 대한 문제, 그다음 대북 제재에 대한 문제,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 향후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주체적 의식을 갖고 해야 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4강 외교를 통해서 특사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인선 부분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각각 어떤 인물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경험을 5년 가까이 했고 국회에서 12년간 활동을 한 만큼 아마도 양쪽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해봤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일을 돕는 일, 아마 이런 것들이 제 주요 업무가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는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내내 경제가 어렵다고 했고 또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10년 역시 쉬운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정부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네. 자, 3명의 인선이 있었는데요. 먼저 전병헌 정무수석, 삼선 의원의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인데 임종석 실장보다 8살이 예, 많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인선이라고요. 정무수석은 좀 뭐 비서실 산하에 있습니다만은 조금 다르죠. 정무수석은 아무래도 여야 관계를 대통령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상당히 정치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병헌 신임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개가 됐습니다만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뭐 당내에서는 이제 범친노계 정세균 현 국회의장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공천 때 이제 공천을 못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탈당한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남아서 이번에 캠프에서 주요 요직을 맡았었는데요. 또 이번에 그 추미애 대표에게
되자마자 바로 축하 전화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은 추미애 대표에게 청와대에서 알려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전병헌 수석은 아무래도 특히 이제 국민의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맥도 예. 상당히 있을 테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병헌 수석의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정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전병헌 수석이 뭐 앞서서 그 인터뷰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있었고 또 그리고 정치 국회의원으로서 12년, 그러니까 3선 국회의원 그렇죠.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국회와 소통은 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전명헌 신임수석의 정무수석 인사 부분은 임종수 실장의 상호 보완적 관계로 봐야 됩니다. 네. 상당히 이게 독특한 균형 인사로 봐야 되겠죠. 네. 임종석 비서실장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는 일단 상징성의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혁적 이미지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이미지,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두는 그런 상징적 인사였다고 본다 그러면은 네. 전병헌 실장 정무수석의 인사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야 협치에 대한 부분, 여소야대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 경험이라든가 원내대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네. 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그리고 김수현 사회수석 이 두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좀 하승창 해주시죠. 수석은 이 시민사회운동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담궜던 사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시민사회운동에서는 상당히 대북격이 아니냐, 나이도 상당히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을 만드는데 예. 상당히 혁혁한 공로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네. 안철수 캠프 2012년도에는 안철수 캠프에도 잠깐 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또 서울시의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 사업 문제라든가 사회 경제적 기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마을 공동체 문제라든가 또 주민 소환제 이러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승창 수석이 여러 가지 관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번에 들어간 부분도 결국은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어떤 그런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어떤 역할들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김수현 원장은 실제로 김수현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시민 참여의 학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수석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민경제비서관도 있고 국정과제비서관도 있기 때문에 네. 행정적 능력이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 수석의 선 저서의 대부분 내용들이 사실 공공주택에 대한 내용,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도시정책과 관련됐던 부동산 거. 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가 이제 예. 귀주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김수현 수석은 일종의 공공재를 보고 있습니다. 또 투기 대상이 그러니까 아니고. 김수현 예. 수석 같은 경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예, 그렇죠. 종부세도 도입했다는 그렇고. 것 때문에 예. 이제 좀 우려를 하는 예, 분들이 우려를 상당히 하는 있어요. 분도 예, 계시는데 예. 그래서 이제 토지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나 이제 김수현 수석에 대한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토지라는 것이 한정된 자원인데 이것을 투기 개념을 놔두게 되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소득이 빈약한 그런 약자들 계층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2005년대에 뭐 부동산 규제 831 정책을 직접 설계를 하고 입안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과열이 있었으니까 이 부동산을 무조건 경색시키겠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 부분은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수적 진영에서 본다 그러면은 김수현 신임수석을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시장 즉 산업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학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좀 도시 재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사회수석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혁신수석도 있단 말이죠. 사회혁신수석은 뭐 직제상 비서실장 밑에 있는 거고 네. 사회수석은 이제 정책적인 기능이 정책실장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그거는 좀 구분을 좀 그렇죠. 해서 이렇게 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장하는 분야도 상당히 좀 다르고요. 예.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청와대 인선 내용을 보면은 문 대통령의 인선이 이제 친문 색채는 상당히 옅고 오히려 박원순 맨 출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변양준 사단의 합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박원순 실장과 인연을 맺었던 임종석 실장, 정무부 예. 시장을 했었죠. 지금 좀 아까 소개해드린 하승창 수석도 정무부 시장을 얼마 전까지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조현옥 인사수석, 그 서울시에서 여성정책실장인가에 근무를 했었고, 또 지금 사회수석했던 김수현 수석도 서울연구원장 출신이라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하승창 현 수석이 아무래도 신임 수석이 박원순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임종석 실장을 386 그룹으로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도와줬던 그런 예. 케이스로 이해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이제 그 신임 사회수석과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상당히 연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뭐 박원순 맨이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렇게 우려했던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뭐 친문 핵심이라든가 거론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강범회 개혁 세력 입장에서 이렇게 인재를 등용한다는 사실 자체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재풀도 상당히 좀 넓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리고 좀 안에 당 내부의 어떤 분열들도 좀 막고 통합해내고 국민 전체에 보이는 이미지도 상당히 신선하고 뭔가 좀 뭐 정파적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인사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그렇죠. 정부 때 초기 인사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네. 나머지 너무 내각 자기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게 초기 갑자기 인사에서는 상당히 제가 중요할 바람이 것 같아요. 있다면 내각의 장관을 임명할 때도 예, 예.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제가 생각이 좀 듭니다. 찔리는 네. 기분인데요. 제가 경험상 측면에서 이제 제가 한 말씀만 좀 부연해 드린다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MB 정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예, 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컨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컨셉이 뭐냐 그러면 인사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 설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컨셉, 즉 인사 설계의 큰 방점은 대탕평으로 두고 있습니다. 화합으로 두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초기 인사이기 때문에 이걸 대탕평의 컨셉으로 봐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인사 자체는 사실상 측근 인사죠.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게끔 그 기능적 측면에서 고려한 그런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그 기능적 측면에서 인사할 때도 그것을 뭐 또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미시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인사 신임 수석들이라든가 총리 인사를 본다 그러면은 대탕평이라 보기에는 대탕평이라 하면은 진영간 논리를 넘어서야 그게 대탕평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개각에 대한 내각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두고 인사에 대한 방점을 만들어 나가고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검찰 개혁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에 대해서 자체 조사 방침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도 최경락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최경락 씨가 그 전에 그 정윤회 문건 사건 터졌을 때 네. 예. 외부 유찰자로 지목돼서 스스로 그렇죠.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형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다가 재조사를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문제를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하여튼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뭐 정윤회 문건 사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었죠. 십상시라 그래서 네. 문고리 3인방. 그래서 이 정윤회라는 인물이 사실상 비선 실세로서 국정 운영을 개입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허위였다.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던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조응천 비서관하고 그리고 예. 박관천 경장을 사실상 해임시키고 재판에 지금 재판을 해부해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한간에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것을 덮은 거 아니냐 결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은 권력에서 덮은 것이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다시 한번 뭐 들춰봐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었고 그것을 예. 이제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가 하겠다라고 예. 밝히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예. 적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유족들이 이제 진술서를 낸 지 한 달 만에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 뭐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비판은 많이 있어 왔는데 많이 있어 왔죠. 어쨌든 뭐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 데 있어서 조금 글쎄 이제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서 새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적폐 논란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 차원에서 재조사 충분히 뭐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는 전초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사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경찰이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단순 논리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 진상은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상당한 알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수사권 독립 문제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독립,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이제 사유 하도로 떠올랐으니까 어떤 형태든 이건 뭐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과 검찰 간의 알력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지금은 윈윈 전략 같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청에 서로 고발 사건이 많이 있고 이런 아주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또 이 수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이런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지금 단순히 의혹 규명의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경찰로 이관될 수 있는 결정적 단초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 때문에 이게 사실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날 이제 임명된 날 그날 이제 어느 기자가 이제 물어보니까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안 한다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첫날 한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민정수석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깊은 이해가 된 가운데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과거 정권이라든가 그 폐해처럼 예를 들면 뭐 청와대에서 어느 정치인을 수사하라고 뭐 뒤로 한다든가 어느 기업을 하라라든가 뭐 사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의 민정수석이 검찰을 장악하면서 또 자기 후배 라인이라든가 사단 라인으로 특히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식의 폐해는 안 하겠다라는 정치와 검찰 권력 간의 어떤 그런 커넥션과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요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 문제를 정확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나 이제 이 정인의 문건 사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적폐로 관련됐던 부분들이 아마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우병우 사단 문제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저것이 언제나 검찰에서 저런 이제 하여튼 그런 아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존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개혁 차원에 있어서 검찰 개혁 차원에서 함께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수석 같은 경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조국 수석 같은 경우 이제 민정수석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권력기관이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또 국정원을 뭐 가리키는 거겠습니다만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정윤의 문건 조사는 이거에서 이제 어떤 경계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좀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권력기관이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 부분은 뭐 정치 수사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민정이라는 뜻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민정이라는 뜻은 국민의 뜻을 살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도 들어가고 법무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민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업무 중에서 업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직기관과 사회기관 그리고 여론 동향,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론 수렴 등등의 업무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뭐 우리 유 박사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조국 수석이 아직까지 이제 행정 조직 내에 경험이 좀 없어서 민정에 대한 업무를 완전하게 파악을 하지 전이라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물론 수사 지휘라는 것이 법과 제도에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명시된 것은 아니나 민정 업무에서 광의 넓은 폭에서 사회기관과 공직기관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동향이라든가 또한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개입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그 개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국가 국정을 위한 선의적 개입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악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연습됐고 관습이 되었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민정에 대한 개념은 국제의 컨트롤 타워에서 실질적으로 사회기강적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수사에 대한 어떤 흐르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악의적 개입, 뭐 선의적인 개입 그 구분이 있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정식 라인은 이제 네.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오면 대통령이 장관한테 지시를 해서 장관이 검찰총장에 내려가서 그 검찰총장이 검찰 정상적인 계통을 밟아서 한다는 근데 얘기가 과거에는 되겠죠. 민정수석이 이걸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예. 그냥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예. 민정수석은 이제 대통령과 이러한 법무부 검찰과의 중개라든가 정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에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조정적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로 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네.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재조사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가져갔는데요. 사실 뭐 처음에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이게 그 내용의 진위 자체에 수사가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유출을 어떻게 됐느냐 이거에 맞춰졌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적인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그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어제 또 단행이 됐었던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유용화 YTN 개원 해설위원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